안녕하세요. 충남 미래전략연구원 개원 기념 아산 미래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미래전략포럼 제2차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전략포럼 제2차 포럼인데요. 건설 도로교통 분야의 주제들을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질문도 던지고 답변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충남미래전략연구원이 충남 지역, 특히 이제 이 아산 지역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들을 발굴해서 그 주제들을 하나씩 다루면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10가지 주제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부에서는 철도 교통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할 것입니다. 최근에 충청남도와 아산시에서는 특히 철도와 관련해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일에는 드디어 서해선 복선 전철이 개통되었습니다. 서해선 복선 전철이란 무엇인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선 복선 전철은 2024년 11월 2일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서해선 복선 전철이라고 하고 줄여서 우리가 서해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통된 그 구간, 완료된 사업은 홍성에서부터 서화성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서화성 위쪽, 수도권에 가까운 쪽은 일부 구간이 아직 공사 중인데요. 신안산선이 공사 중인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은 26년도에 개통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 서해선이 홍성에서 서화성까지만 운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서화성에 가면 다른 교통편으로 갈아타고 수도권 쪽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금은 이제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수도권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불편한 점이 있고 운행횟수도 좀 적습니다. 이 홍성역에서부터 서화성역까지 ITX 마음이라는 그 차량이 투입되고 있고요. 하루에 왕복 8회 운행하고 있고 홍성역에서 서화성까지 1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26년 3월 신안산선 서화성에서 원시 구간이 개통이 되면 홍성역에서 고양 대곡역 구간에 시속 250km급 KTX 이음이 투입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도 3월에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고 나면 좀 더 나아질 텐데 그 전까지는 이제 서화성역에서 안산 초지역까지 열차 운행 시간과 연동해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개통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서해선만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장항선 전철의 구간의 복선 전철화도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온양온천역에서부터 도고 또 예산, 홍성 쪽으로 가는 그쪽 편이죠. 그쪽 편에 복선 전철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장항선은 천안에서 익산까지 내려가는 연장 154km의 노선인데요. 1930년에 단선 비전철로 최초 건설된 이후에 디젤 열차를 운행해 왔는데 단계적으로 전철화, 복선 전철화 되면서 수송 능력이 더 좋은 철도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천안에서부터 신창, 아산 신창 구간이 복선 전철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전철이 1호선 전철이 여기까지 내려오고 있고요. 이번에 아산 신창역에서부터 홍성까지 복선 전철 구간이 개통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행되던 무궁화호와 새마을호 열차에 더해서 ITX 마음이 하루 2회 증편되었고 그래서 용산에서부터 홍성까지 구간의 하루 운행 횟수가 총 30횟수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해선보다는 서해선 뉴스에 조금 가려졌지만 장항선 쪽도 이 온양온천역에서부터 홍성 쪽으로 가는 선로도 더 좋아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제 인주역입니다. 인주역사 앞에 제가 이제 나가서 찍었던 그 장면인데요. 새롭게 서해선의 인주 역사가 아주 크고
또 깨끗하게 이렇게 들어서 있습니다. 아직은 그 주변에 선로가 지나가는 거, 그리고 역사가 들어서 있는 거 말고는 그러니까 임야와 전답들이 대부분이어서 주변 환경이 좀 황량하지만, 그러나 이쪽에 앞으로 이제 큰 변화가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서해선 북선 전철이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면 우리가 이 서해선 북선 전철의 의미를 더 알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개통된 구간은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홍성에서부터 홍성 아래쪽에 충남 홍성에서부터 위쪽으로 화성시의 서화성까지 서해선 북선 전철이 이렇게 빨간색 라인을 따라오시면 합덕, 인주, 그리고 이렇게 아산호를 넘어서 평택 쪽으로 넘어갑니다. 안중, 그리고 향남, 화성시청, 서화성 여기까지가 이제 개통이 된 겁니다. 서해선이 원래 처음에 계획될 때의 이제 생각은 뭐였냐면 이 선이 쭉 이어져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서울과 그 경기도에 서울과 인천 쪽의 그 경계죠.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인 김포 쪽, 김포공항을 지나서 강을 건너서 그 고양시 대구까지 연결되는 이런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쭉 중간에 이제 끊임없이 연결되면 김포공항까지도 한 번에 갈 수 있으니까 서울 서쪽으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계획이 일부 변동되면서요, 여기 이제 원시에서부터 서화성까지 구간, 이쪽이 신안산선이라는 걸로 이제 공사가 진행되면서 이쪽 공사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6년도 3월에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이제 개통되고 나면 홍성에서부터 쭉 이어서 대구까지 조금 더 빠른 ITX 마음 계열의 이제 준고속철도가 운행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서해선이 개통했지만 운행 편수도 좀 적은 편이고 속도도 좀 느리고, 그리고 서화성까지밖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원래 이 서해선에 기대했던 것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면이 있어서 조금 이제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26년도가 되면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면 조금 더 편해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서해선이 개통되면서 뭐가 또 하나 가능해졌냐 하면 여기 이제 점선으로 표시된 이렇게 순환하는 선이 있습니다. 순환열차 운영 노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충남도에 이제 민선 8기 도정이 시작되면서요, 김태흠 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었는데, 이 충남 북부권에 순환열차를 운행하는 것, 그게 공약이었는데 그 공약이 굉장히 빨리 실천이 됐습니다. 신창에서부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홍성까지 장항선 복선 전철 구간이 개통되면서 또 그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홍성에서부터 합덕, 인주, 안중, 오성, 평택, 천안, 신창, 홍성 이렇게 돌아오는 순환철도가 운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서해선 개통일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반대편으로도 홍성, 신창, 천안, 평택 이렇게 돌아가는 순환철도가 하루에 왕복 3회씩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선 북선 전철이 이렇게 개통되면서 수도권 쪽으로 올라가는 것도 이제 열차가 다니기 시작했고, 그리고 여기 충청, 충남 북부 지역과 평택 지역을 이렇게 순환하는 철도가 이렇게 운영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지금 편수가 아직은 왕복 3회, 4회밖에 안 되지만 그전에는 철도라는 게 아예 없었잖아요. 아예 없었던 그런 거하고 비포는 아예 없었던 것인데 이제 애프터는 철도가 놓여졌고 그 위쪽으로 가는 서해선은 왕복 4회, 그리고 순환철도는 왕복 3회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아직은 우리가 그 다른 교통 그 투입 편수가 많은 곳에 비해서 차량 운행 횟수가 너무 적죠. 그래서 하루에 몇 번, 네 번, 세 번밖에 없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뜸하니까 그 시간 맞춰오는 사람들이나 이걸 사용할 수 있고 하니까 아직은 수요가 적습니다. 그러나 2년 뒤에 이 부분이 연결돼서
김포공항 대곡 쪽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게 되면, 그리고 그러면 이제 좀 더 나아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특히 이제 아산시로서는 아산시의 서북부 지역의 철도 교통망에 접근하기가 뭐 불가능했죠. 동쪽 편으로 이렇게 차를 타고 오랜 시간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해선의 그 운행 횟수를 이제 정리한 표인데요. 지금 현재 여기는 이제 ITX 마음 열차가 이렇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선 이제 이 열차 시간표,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열차 시간표인데요. 상행선과 하행선 각각 4번씩 4회씩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 순환 노선의 순환선으로는 상행과 하행선 각각 3번 이렇게 이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렇게 보면 이제 서해선 복선 전철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차가 놓이긴 놓였는데 운행 횟수도 작고 이게 과연 진짜 도움이 되는 거냐? 진짜 도움이 되는 거냐?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도움 되는 거죠. 도움이 일단 됩니다. 정말 도움이 됩니다. 지금 운행 편수는 적지만 이걸 그대로 두고 방관하고 있지 않고 역을 활성화하고 편수가 이제 늘어나도록 계속 노력할 거거든요. 그런 노력을 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업이 하나 있어서 그걸 이제 추가적으로 또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던졌어요. 서해선 복선 전철이 개통되기는 했는데 뭐 지금 운영되는 걸 보면 너무 미미하다. 서울까지 직통으로도 갈 수가 없고 열차 운행 편수도 너무 적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서해선을 활성화할 수 있는 뭔가 획기적인 방안은 없을까? 우리 충남도에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충남도에서 우리 김태흠 도지사님의 그 모토가 이제 힘센 충남이기도 하잖아요. 아주 그 담대하고 큰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을 머리를 이렇게 짜내서 지혜를 짜내 가지고 도에서 또 아이디어를 또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이제 획기적인 아이디어 같아요. 서해선 복선 전철과 기존에 우리 이제 경부고속철도라고 얘기하는 이제 KTX 라인이 있는데 그 KTX 라인을 연결하는 사업을 일찌감치 구상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좀 보시면요. 이렇게 충남 그 홍성에서부터 서해선 복선 전철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라인이 있죠.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검은색으로 이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 이쪽에 천안아산역이 있는데요. 천안아산역에서 이제 장항선 철도가 이렇게 갈라져서 온양, 예산 이렇게 내려가는데 천안아산역에서부터 위쪽으로 고속철도 라인이 쭉 올라가다가 평택의 지제역쯤 가면 거기서 갈라집니다. 그래서 한쪽은 오른쪽으로 동쪽 편으로 쭉 올라가서 판교, 수소 쪽으로 가고요. 또 다른 한쪽은 서쪽 편으로 갈라져서 올라가서 쭉 올라가서 광명, 구로, 그리고 영등포, 용산 이렇게 이제 가는 KTX 라인이 있습니다. 서쪽으로 가는 라인이 KTX 라인이고 동쪽으로 가는 라인이 수서로 가는 이제 SRT 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갈라져서 가는데 이 서쪽 편으로 갈라져서 가는 KTX 라인이 이렇게 쭉 가는데 여기쯤 가면 여기쯤 가면 지제에서부터 올라가서 향남 쪽에 가면 안중을 거쳐서 향남으로 가는 그 서해선 복선전철 라인하고 한 7km 거리로 이렇게 근접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아주 붙어서 이 구간이 이제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 지도를 보고서 이 철도망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이제 구상한 거죠. 여기를 연결하면 비용을 아주 적게 들이고서도 그 고속철도 라인으로 가도록 할 수도 있겠다. 이런 구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 검토 이런 걸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대략 화성 향남에서부터 평택의 청북, 아래쪽으로는 평택의 청북에서 위쪽으로는 화성의 향남까지
평택 청북의 서해선과 화성 향남에 지나가는 경부고속선 KTX 선로를 연결하는데 연결선이 한 7.3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연결하는 데는 사업비가 6,80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금액이 굉장히 크죠. 이 6,800억 원이라는 거는 그냥 일개 도시가 하기에는 굉장히 큰 금액이지만 국가 차원에서 하는 데는 철도망 구축하고 하는데 뭐 크게 들어간 돈이 아닙니다. 보통 무슨 뭐 새로운 철도망을 하겠다 이러면 기본 조단이 들어가니까 이 6,800억 정도 들여서 7km 구간만 연결하면 홍성에서부터 준고속철도로 쭉 이렇게 가다가 고속철도 라인을 이용해서 쭉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홍성에서부터 여기까지 서울까지 아주 짧은 시간, 거의 1시간에 갈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서해선 복선 전철이 안산, 신안산선이 아직도 건설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서울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이제 아쉬워할 게 없는 게 이 서해선 복선 전철 라인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돌아서 대곡 쪽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KTX 라인을 이용해서 서울로 들어가는 것까지 가능해지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인프라를 일단 갖췄다. 이 서해선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해선 복선 전철과 KTX 라인을 연결하는 사업은 지난 대선 때 대통령 공약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국토부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걸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이게 연결이 되면 우리 이 내포 신도시가 있는 이제 홍성 쪽뿐만 아니라 우리 아산의 서북부 지역, 아산의 서부 지역도 이쪽 천안아산역까지 나오지 않고서도 KTX로 서울역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요. 물론 그 7km 정도 구간이지만 공사하는 데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대략 목표를 2031년도 개통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 무렵쯤 가면 한 7, 8년 남았나요? 그러면 아산의 서부 지역에서도 KTX 이용해서 서울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전망할 수 있고, 그 정도 한 7, 8년쯤 후면 그 인주 주변, 아산의 서부 주변에 추진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상당히 가시화돼서 도시도 생기고 할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서해선 복선 전철과 KTX 라인을 연결하는 이 사업을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서해선 복선 전철하고 이 KTX 라인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이제 이런 많은 분들이 아마 잘 모르고 계셨을 이제 그런 사업이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이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이제 따로 제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고요. 네, 이제 그 다음에 철도망과 관련해서 또 조금 다른적인 이제 각도를 바꾸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 보면 아산시 서쪽에는 분명히 철도가 새로 개통되었고 없던 것이 생긴 거니까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게다가 그 향후에 KTX 라인하고 연결한다는 이런 엄청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서부 지역의 철도 교통은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에 보면요. 거기 인주역을 주변으로 인주역의 오른쪽 편에는 130만 평의 경제자유구역이 들어서고, 그리고 왼쪽 편에는 K-스페이스라고 해서 아주 이제 앞서 나가는 그런 첨단형의 신도시를 만들겠다. 그런 구상도 있단 말이에요. 그 K-스페이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그거 외에도 그 인주의 북쪽 편에 산업단지가 더 들어서고 영인에도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이런 것들이 쭉 들어서면 분명히 이제 7, 8년 뒤가 되면 많이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서쪽 지역은 그렇게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이제 발전이 되게 되는데 이 동쪽이나 원도심 지역은 어떠냐? 동부 지역이나 원도심 지역은 이미 서쪽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비교할 수 없이 발전해 있는 곳이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이제 낙후된 지역이라고 그 서부 지역, 낙후된 지역만
추가로 개발을 하고 이미 발전했다고 해서 동부지역과 원도심 지역은 그대로 두는 것은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부지역과 원도심 지역에도 이 교통망의 추가적인 발전, 그걸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죠. 이 동부지역과 신도시 지역과 그리고 원도심 지역에 뭔가 철도 교통과 관련된 그런 이슈가 없을까? 있습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한참 떠들썩하기도 했었는데 GTX-C 노선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GTX-C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GTX-C 노선은 정말 이제 말도 많고 아직 탈은 나지 않았는데 말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업이죠. GTX-C 사업에 대해서 제가 그 사업의 개요를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에서는, 서울과 그 수도권 주변에서는 GTX-A, GTX-B, GTX-C 뭐 이런 식으로 GTX의 ABC 이런 이름을 달고서 서울의 외곽 지역으로 쭉 뻗어나가는 이제 그런 교통망, 광역 교통망이 설계되고 지금 공사에 들어가고 그러고 있죠. 그 중에서 GTX-C 라인이 원래 구간은 이제 덕정, 서울 북쪽의 덕정에서부터 서울 아래쪽의 수원까지 구간 74.8km 구간, 여기서 이제 그림에서 보면 이제 현행 노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행 노선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가 되는데, 이 현행 노선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원래 계획에 있었어요. 74.8km는 원래 계획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지난번 대선을 치르고 또 이제 지방선거를 치르고 하는 그 와중에 이렇게 보니까 GTX가 상당히 이제 좋아 보였던 거죠. 그래서 현행 노선이라고 되어 있는 덕정에서부터 수원, 사실 이제 GTX의 원래 취지는 서울과 그 좀 가까운 근교까지를 조금 빠른 고속으로 연결하는 게 기본 취지거든요. 그래서 열차의 그 속도나 그 차량의 성격이 원거리를 운행하는 것은 사실 조금 이제 덜 맞습니다. 그 GTX 이제 차량 자체가 그 컨셉이 대도시와 그 근교를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에서부터 사실 너무 멀리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그 GTX가 덕정에서부터 수원까지 이렇게 운행한다. 이제 이걸 딱 보고서 주변에 그 수원 아래에 있는 도시들, 수원 아래에 있는 뭐 화성, 오산, 평택, 천안, 아산 이런 데들도 보니까 저 GTX가 내려오는 김에 우리까지도 내려오면 더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이야기가 됐냐면 수원에서부터 이제 원래 노선은 이제 수원까지인데 수원 밑으로 화성, 오산, 평택 그리고 천안, 아산까지 이렇게 길게 내려오게, 이제 수원이 여기인데 수원에서부터 밑으로 길게 내려오는 연장 구간 이야기가 나왔고, 이 연장 구간을 이제 공사를 하자라고 이 지자체장들과 경기도의 도지사, 충남도의 도지사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다 돼가지고요. 그래서 GTX-C 사업을 일단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오면 좋지,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뭐 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현행 노선이라고 했던데 원래 본선이죠. 덕정에서 수원 구간은 그 민자 사업으로 진행이 되게 됐어요. 민자 사업으로 진행된다는 얘기는 이제 민간 업체가 투자해서 들어오고 그 향후에 몇십 년 동안 운영권을 가져서 보상을 받는 그런 형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본선은 그 민자가 50% 그리고 국비가 34%, 지방비, 그러니까 시나 도에서 이제 부담하는 그 비율이 15%. 이래서 이제 지방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15%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이 수원 밑으로 이제 연장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전액 원인자 부담을 하기로 돼서 그 해당 시도가 그거를 부담하도록 됐습니다. 100%. 그러니 본선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게 15%만 하면 됐는데 1,000억이 들면 150억만 부담하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장 구간에 대해서는 1,000억이 들면 1,000억을 전부 다 지자체가 부담해야 되는 막대한 부담을 안게 된 거죠. 예. 수원도 15%만 부담하면 되는데 오산이 수원보다 잘 산다고 사실 할 수 없을 텐데 예. 오산은 1,000억을 그냥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불합리한 면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도권에서 멀면 멀수록 서울로의 교통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00% 부담해서 하겠다라고 화성, 오산, 평택까지는 100% 부담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예. 거긴 경기도잖아요. 서울에 더 가깝고. 그런데 거기보다 더 먼 천안, 아산은 이게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더. 자기 구역에 해당하는 것만큼 어느 정도 부담하기로 돼 있지만 그 천안, 아산에서 서울 가는 사람이 화성, 오산에서 서울 가는 사람보다는 훨씬 적지 않겠습니까? 출퇴근하는 사람이 훨씬 적겠죠. 그런데 출퇴근하는 사람 숫자에 관계없이 그 구간을 맡아서 공사해야 되니까 게다가 전액 원인자 부담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천안에서부터 우리 이제 아산시까지는 또 더 끌어와야 됐죠. 또 아산은 정차역도 이제 2군데 해야 돼요. 천안 아산 역사가 있는 그 아산역에서 한번 정차해야 되고 원도심의 온양 온천역까지 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지자체들은 정차역이 하나예요. 천안에도 한 군데 섭니다. 천안역이 한 군데 서는데 아산은 이게 천안 아산 역사가 있다 보니까 KTX 역사가 있다 보니까 거기 안 만들 수가 없어서 아산역에 한번 정차해야 되고 그리고 온양온천역 여기까지 와서 여기를 종점으로 해야 되는데 종점이 되면 차를 돌려서 보내기 위해서 별도의 시설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담을 다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추정된 사업비가 아마 이거 약간 타이트하게 잡았을 건데요. 사업비가 아산시의 경우에 약 800억 원 정도 처음에 이제 세팅하는데 차량 구입하고 역사 이제 개보수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한 800억 정도 들 걸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연간 운영비가 운영 손실이 계속 날 거기 때문에 운영비를 보조해 줘야 되거든요. 연간 60억 원 정도를 계속 매년 60억 원을 보조를 해줘야 되는 이런 그 아주 큰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뭐 최근에도 지역 국회의원이 이제 국회에서 해당 이제 그 부처에 이 GTX-C 사업의 아산 구간 공사비를 정부 국비로 부담을 상당 부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그 얼마 몇백억 이상 되면 예타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통과해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금액은 타당성 그 검토를 하지 않고서는 진행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빨리 진행할 수 하고 있는 이유는 지자체가 알아서 부담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부담을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게 그나마 화성, 오산, 평택 이 정도까지는 지자체가 부담하겠다고 하면서 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런데 천안은 아산보다는 이용자가 훨씬 많으니까 또 그런데 아산은 천안보다 이용자가 적으면서도 시민들 생각에는 뭐 있으면 좋지 이제 이런 마인드예요. 있으면 물론 좋아요. 있으면 여기 온양 온천역에서 그 지금 KTX나 SRT를 이용하면 KTX는 서울역 용산 가야 되고 그리고 SRT는 수소로 가야 되는데 이 GTX-C는 어디로 가냐면 강남 삼성동으로 곧바로 갑니다. 그러니 강남, 코엑스 이런 데 일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거 타면 한 번에 가거든요. 그러니 SRT로 수소에 가서 삼성동 가는 거나 KTX 타고 서울역 가서 어디 강남 가는 거보다 이거 타는 게 더 편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나 아산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이동하는 인구가 사실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경제성을 많이 따져봐야 되는데, 이제 하나의 이제 작은 이제 도시, 시군에 해당하는 이제 아산시가, 이제 사업비를 800억 원, 그리고 연간 운영비를 60억 원씩 매년 계속 부담해야 된다는 거는 이건 이제 굉장히 큰 부담이어서 일단 이제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은 하고 있지만은 충남도나 아산시 입장에서는 문제는 돈이죠. 돈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국비 지원이 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 GTX-C와 관련해서 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기도에 있는 뭐 오산, 평택 이런 데하고 좀 다르게 이 충청남도 이 GTX 계획된 C 라인의 제일 끝에 있는 아산은 좀 특별한 아주 특수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특수한 상황을 그냥 오산이나 평택처럼 그냥 같이 생각하고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면요. 왜냐하면 우리 아산시가 평택보다 어떻게 보면 평택이나 뭐 오산보다 대중교통으로 서울 가는 게 거리는 멀지만 시간상으로는 그렇게 손해가 나지 않는 그런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산에는 천안 아산역이 있고 거기에는 이제 KTX 그리고 SRT 두 고속철도가 다 들어옵니다. 다 지나가요. 편도로 하루에 83회 운항합니다. 네. 상행선, 하행선 다 합쳐서 하루에 83회 운행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무궁화와 새마을호가 편도 14회 이 온양온천역 아산 이쪽으로 장항선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이 온양온천역 쪽으로 들어오는 수도권 전철이 하루에 상행선, 하행선 합쳐가지고 42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철도 교통으로서는 우리 아산시는 평택이나 오산에 비해서도 아쉬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천안 아산역에 가서 SRT나 KTX 타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이제 GTX-C가 C 노선이 아산까지 이렇게 연장돼서 운행을 하게 될 경우에 그때 지금 이제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는 상행선, 하행선 합쳐서 편도 기준으로 42회 운행하는 것인데요. 굉장히 많은 횟수 운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좀 생기는 게 있어요. 이 장항선 장항선 선로는 왕복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선로가 두 개 딱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수도권 전철이 이미 편도로 42회 운행하고 있고 무궁화 새마을호도 많이 운행하고 있고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GTX-C가 이제 들어올 때 GTX-C가 들어오면 이 편도 42회를 기존의 선로 위에 그거를 기존에 원래 그 전에 운행하던 거와 큰 차질 없이 42회를 추가로 더 넣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GTX-C가 만약에 들어오고 나서 공사도 다 하고 막 운행하는데 거기에 또 다른 뭔가가 추가될 여지가 있을 때 선로의 용량이 꽉 차서 할 수 없다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GTX에 투자했던 거 어떻게 하고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정된 장항선 선로 용량을 추가로 GTX-C가 차지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른 걸 뭐 해볼 여지를 막을 수도 있는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좀 하나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면, 장항선과 SRT를 연결하는 사업이 구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획기적인 사업인데요. 네.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이제 올해 충청남도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 검토를 이제 하면서 이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GTX-C를 전격적으로 도입해서 온양온천역까지 GTX 그 열차가 편도 42에 이렇게 들어오면 기존의 수도권 전철 들어오던 게 있고, 거기 기존에 무궁화 새마을로 다니던 것들이 있고, 이런데 GTX-C도 있어.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 목표는 SRT를 가져오는 건데, SRT가 들어올 선로 용량 캐퍼가 안 날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GTX-C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 지금 이제 쉬운 일이 아니다. 일단은 우리가 하겠다고 했는데 더 따져봐야 된다. 역도 천안 아산역에 거기
환승역으로 있는 아산역에 한번 정차하고 온양온천역에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에 종점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지만 그런 이제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GTX-E는 우리가 좀 더 뭔가 좀 더 이제 드러난 것들이 있으면 조금 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제 GTX-C 이 연장선에 대해서 아마 이제 시민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어디까지 올 거냐? GTX 이 노선이 어디까지 올 것이냐? 대통령 공약으로는 이제 천안까지 오는 걸로 이렇게 이제 아마 되어 있었을 겁니다. 네. 이 GTX-C 노선이 아산역까지 오느냐 아니면 온양온천역까지 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아마 이제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지금 현재 타당성 검토하는 이제 조사에서는 온양온천역까지 오는 것으로 온양온천역을 종점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아마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민들 중에는 이제 GTX-C가 오는 김에 온양온천역도 지나서 이제 순천향대가 있는 신창역까지 가면 어떠냐, 신창역까지 가도록 하자, 이제 그런 의견들도 좀 있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GTX는 이제 일반 그 전철, 우리 보통 이야기하는 이제 1호선 전철하고는 또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역마다 다 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는 시군마다 한 군데만 서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아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수하게 KTX 역사가 있는 이제 천안 아산역에 한번 정차하고 그리고 이제 온양온천역을 종점으로 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지금 큰 구도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하여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 GTX-C 노선이 아산에서 아산역과 온양온천역 두 곳을 다 서야 되는지 요거는 그것만 가지고 따질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지금 충남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그런 구상들, 더 획기적인 구상들하고 같이 좀 고려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이제 철도하고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풍기역 문제가 있습니다. 풍기역이라고 하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디자인, 설계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1호선 전철이 이제 정차하는 역입니다. 이 풍기역은 배방역하고 온양온천역 사이에 각각 배방역과 온양온천역으로부터 한 2. 몇 킬로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풍기동에 풍기역을 설립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풍기역 역사 설립 타당성 조사를 몇 년 전에 했는데요. 그때는 GTX-C가 언급도 되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1호선 전철이 이용하는 이 장항선 선로를 GTX-C도 같이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돼서 이제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럴 경우에 풍기역의 역할, 기존의 GTX는 전혀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SRT도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상태에서 다만 전철 1호선 라인이 이제 다니는데 거기에 간이역을 하나 더 만드는 거. 이제 그 개념으로 이제 풍기역 이야기가 나왔고 타당성 검토도 진행이 됐고 이제 그리고 그 후에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풍기역의 역할, 풍기역 역사, 풍기역을 신설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풍기역이라는 것은 그냥 풍기역 검색하면요 저쪽에 다른 쪽 풍기역이 나옵니다. 거기가 경상북도인지 강원도 쪽에 풍기, 인삼으로 유명한 풍기가 있는데 거기 풍기역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산시 풍기동에 건설될 예정으로 있는 이제 풍기역입니다. 지상 역사 한개동이고 연면적이 1750제곱미터, 수송 능력이 하루 5,100여 명 정도 이렇게 이제 예상되었었고요. 역 간 거리는 이제 배방역까지 2.6km, 온양온천역까지 2.3km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이제 지방의 이런 이제 위치, 지방의 이 전철역, 역사가 이렇게 이제 배방역과 온양온천역이 이렇게 이제 5km쯤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간이역을 하나 이제 신설하겠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 철도청에서 그 행정구역마다 읍면마다 이렇게 읍면 지역마다 역을 하나씩 설치를 이제 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적으로 지정되는 이제 기본적인 역이어서 국가가 역사 건립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 부담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간이역 하나 더 설치해 달라 이러면 그거는 그냥 그 지자체나 그 주변에서 전액을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20년도에 수도권 전철 가칭 풍기역 신설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연구 용역을 이제 했었는데요. 그때 타당성 검토하려면 그 비용 편익 분석을 해야 되니까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풍기역사 건설에 얼마가 들어간다고 추산을 했냐면 187억 원이 들어간다고 추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검토하니까 이제 비용 편익 분석하기 위해서 편익을 쭉 뽑은 거죠. 이 역사가 건립됨으로 해서 어떤 이득이 쭉 나올 것이냐, 네, 쭉 했는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비용 편익 분석했더니 BC 레이쇼가 1.03인가 1을 간신히 넘어서 사업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몇 년 안 지났는데 지금 막상 역사를 세우려고 이렇게 보니까 현재 512억 원 든다 이렇게 추산이 된 겁니다. 네, 몇 년 전에 187억 원 든다고 이렇게 해서 BC 레이쇼가 1.03이니까 통과됐어. 예, 하면 돼. 이렇게 했는데 몇 년 지나서 막상 하려고 보니까 187억에서 한 2.5배? 3배 가까이 뛰었어요. 만약에 이제 그 몇 년 전에 들어갈 비용을 이렇게 추산했으면 그 BC 레이쇼가 뭐 0.4나 이렇게 나와서 당연히 통과가 안 됐겠죠. 예상 사업비가 300억 이상 늘어났는데 이거 누가 부담하느냐. 이런 큰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뭐 돈이 있으면 하면 좋은데 300억을 누가 내냐 이거죠. 300억을. 예.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처음 추진할 때 구도는 뭐였냐면 그 풍기역이 이제 건립되는 그 이제 지도가 여기인데요. 지금 현재로는 이제 이 왼쪽 편 쪽에 온양온천역이 있고 이렇게 쭉 장항선 선로가 이렇게 있고요. 이 오른쪽 편에 이쪽이 배방읍입니다. 배방읍에 여기 배방역이 있어요. 배방역과 온양온천역 사이의 역이 이쯤이거든요. 이 역도 원래 2006년도인가에 그 타당성 조사를 옛날에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 역사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 동일 하이빌 아파트가 있는 이쪽이었습니다. 이쪽에 역을 건설할 걸로 생각하고 타당성 조사도 이렇게 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이 주변에 미분양된 아파트들이 있어가지고 그 아파트들이 이제 분양하면서 여기 동일 하이빌 근처 이쪽에 풍기역이 생긴다 이러면서 이제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을 했어요. 그때 저도 미분양 아파트를 하나 이제 여기 샀죠. 풍기역 여기 생긴다고 해가지고 풍기역 생긴다고 해서 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안 생겼어요. 네. 네, 여기 안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뭐 한 10여 년쯤 지나서 보니까 풍기역을 이쪽으로 이제 자리를 옮겨서 여기에 하겠다 하고 이제 위쪽과 이 아래쪽에 도시개발을 대대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도시개발을 그래서 이제 여기 풍기역 들어서니까 요 밑에 이렇게 논밭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개발 사업하면 여기 생기니까 여기 살기 좋겠지 이러면서 이제 여기 도시개발 사업하는 여기에 역도 생기니까 여기 사람들이 다니기 편해지니까 도시개발하면 여기 가치도 오를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분양을 한 거죠. 여기 풍기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이쪽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북쪽에는 이제 모종지구, 공곡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쭉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이 지도는 조금 오래된 이제 시점의 지도인 것 같아요. 이 위쪽에 아파트가 훨씬 지금 더 많이 들어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도시의 구조상 이 여기 21번 국도라고 이제 큰 국도가 있습니다. 이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요 위쪽, 여기 이제 산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위쪽이 주로 이제 개발이 되고 이 아래쪽은 개발이 사실은 이제 타당성이 개발하면 저기가 조금 쉽지 않아요. 여기 산지가 많고 보존해야 되는 녹지가 많아서 여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도시 개발하는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는 땅을 이렇게 개발했을 때 평지가 많아가지고 보존해야 되는 녹지 이런 게 적고 해야지 땅을 많이 이렇게 매각해서 수익을 챙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그런 면에서는 사업성이 조금 낮은 이제 쪽인데 풍기역이 이제 여기 들어선다. 이걸로 이제 이쪽도 이제 근처에 있는 인근 지역들이 또 이제 어필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요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역을 설치하면 이 역을 설치하는 거에 대한 그 비용 부담은 누가 해야 되냐? 여기 설치되면 요 바로 위쪽과 아래쪽에 여기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아파트가 들어서가면 요 사람들은 역에 걸어서 갈 수 있는 사람들. 네. 역세권이 뭐 한 500-600m 이내라야지 역세권이라 할 수 있잖아요. 한 10분 정도 걸리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사실상 역세권이라 할 수 없는데 그 역세권 뭐 길게 좀 멀리 잡아도 한 1km 정도 그 정도 사람들이 집중적인 혜택을 보니까 사실은 거기서 부담해야 되죠. 이제 원래 여기 187억 원 이렇게 계산이 되었을 때 이걸 누가 부담하기로 했었냐면 여기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이제 도시개발 사업자가 부담을 하기로 했었던 거예요. 요 인근에. 그러니까 이제 해결될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187억이 아니라 512억 원으로 이제 이게 금액이 커졌으니까 300억 원도 더 늘어났는데 이 사업자가 300억 원을 더 부담할 수 있겠냐라는 거지.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187억 떼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512억을 떼줘야 돼. 300억이나 더 자기가 이렇게 수익 남기는 거 300억을 더 떼서 줘야 되니까 512억 원이나 이렇게 떼주고서 일종의 이제 시의 기부 체납을 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이제 도시개발 사업의 사업성이 나올 수 있겠냐.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들어오는 건설 회사가 없을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건설 회사가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자선 사업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이제 그런 문제가 지금 여기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풍기역을 이제 이렇게 풍기역을 건설하는 거를 계속 해야 되냐, 진짜. 돈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돈의 문제를 떠나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타당성 검토할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GTX 라인과 SRT 라인이 장항선으로 지나가야 될 때 그거를 과연 뭔가 밸런싱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우리 이 아산시 지역에서는 또 좀 중요한 이슈가 될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187억 원인가 이제 그 비용 든다고 하고서 만든 풍기역 조감도입니다. 그 디자인은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변수가 생긴 거예요. 네. 2006년도에 동일 하이빌 쪽의 역사 위치를 정하고서 타당성 용역했을 때 0.6 나왔는데 2019년도에 그 자리를 조금 옮겨서 그 도시개발 사업 하겠다라고 하면서 풍기역 신설 타당성 용역 완료했더니 그때는 1.03으로 간신히 넘었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설계를 해왔어 가지고 24년도 이제 연말 올해 말이면 기본 설계가 완료가 되고 25년도 내년 가면 실시 설계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변동사항, 타당성 용역 이후에 새롭게 변동사항이 생겼다라는 거죠. 비용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GTX-C 노선 연장 사업이 지금 하는 걸로 일단 돼 있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온양 온천역을 종점으로 했을 때 그 GTX-C 사업에 800억, 최소 800억 이상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사업비만. 운영비는 매년 뭐 5, 60억 들어가고 온양 온천역을 종점으로 할 때 500억에서 1000억 추가 투자가 필요한데 이제 그렇게 해서 온양 온천역에도 뭔가 조금 더 바뀌어야 되고 들어오는 열차들도 달라지고 이러는데 간이역이고
무궁화나 이런 거 서지도 않고 1호선 전철만 설 수 있는 그 풍기역을 과연 만들어야 되느냐. 500억이나 들어가는데 500억 들어가고 나서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매년 적자를 보존해 줘야 돼요. 저기 지금 배방 탕정에 있는 이제 탕정역이 있습니다. 탕정역도 간이역이에요. 탕정역 역사 건축하는 데만 370억인가 80억인가 들었고 매년 한 20억 정도 적자를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기역도 이제 탕정역처럼 비슷하게 풍기역도 탕정역처럼 예를 들어서 매년 적자를 20억 보존해 준 엄청 큰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연 이게 이제 이제 비용 타당하냐 이런 거 따져봐야 되고요. 장항선과 SRT 연결하는 이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결정적으로 이 사업을 고려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풍기역 관련해서 다시 따져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풍기역 문제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 같으면 그냥 뭐 있으면 좋으니까 하면 좋은데 187억 원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뭐 두세 배 정도 더 들어가는 512억 원 이상 들어가는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풍기역 문제가 간단치 않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장항선과 SRT를 연결하는 사업. 제가 이제 요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장항선과 SRT를 연결하는 사업. 이것도 굉장히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이제 충남도에서 올해 이제 추진했던 이제 사업이고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보도도 이제 어느 정도는 됐기 때문에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장항선과 SRT 라인을 연결하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그걸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사업도 이제 충남도에서 야심차게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제 충청도라고 이야기하면 충청북도와 충청남도가 있죠. 그리고 사실 대전이 광역시로 따로 떨어져 나가 있고 세종도 특별시로 따로 떨어져 나가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대전이나 세종시는 충청남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구역상으로 대전광역시 따로 떨어져 나가 있고 세종특별시로 따로 떨어져 나가면서 충청남도하고 별개가 됐어요. 충청남도 쪽에서 좀 집중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던 그 지역이 하나는 대전으로 떨어져 나가고 하나는 세종으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거 떨어져 나가고 나니까 나머지 충청남도는 이제 그냥 인구도 별로 없는 시군들이 잔뜩 모여 있는 그런 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청남도의 도청 소재지가 어디로 왔냐면 경부 측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서해안 쪽으로 저 홍성으로 가버렸어요. 홍성으로. 고속도로도 제대로 된 것도 없고 철도도 제대로 된 철도가 없는 홍성으로 갔어요. 그러니 이 홍성이 도청 소재지로 있으면서 충청남도 세종특별시는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세종시와 대전하고는 별개로 이쪽에 세종이나 대전이 아닌 충청남도 지역 이쪽 발전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교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통. 도청 소재지가 있는 홍성으로 가는 교통편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그걸 이 충청남도의 서쪽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하고 도에서는 그리고 특히 이제 김태흠 지사님께서는 정말 이 교통망을 확충하는데 아주 힘을 다해서 이 일을 이제 하셨던 겁니다. 그런 이제 상황들 속에 아주 또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하나 나왔어요. 지금 여기에 이제 보시면 홍성에서부터 여기 서해선이라고 이제 주황색, 노란색으로 쭉 올라가는 이제 여기 선이 일산 대구까지 이어지는 걸로 이렇게 있습니다. 철도가 이렇게 연결되면 이제 이게 아주 큰 효과가 장차 있을 거고요. 비록 지금은 미약하지만 해가 지나면 몇 년 후에는 아주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천안 아산역에서부터 이렇게 고속철도가 올라가다가 지제쯤에서 경부고속선 이렇게 용산으로 가는 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 수소 평택 고속선이 수서로 가는 거 이게 빨간색으로 하니까 나눠져 있죠.
이 중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 하면 천안아산역이 여기 빨간색 역인데 천안아산역에 들어가기 전에 그 좀 앞쪽에서부터 고속철도 선을 하나 빼가지고 아산 쪽으로 천안아산역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 아산 온양온천 쪽으로 쭉 선을 하나 뽑아서 이렇게 쭉 오도록 그래가지고 그 여기 온양온천 거쳐서 신창 거쳐서 홍성으로 가도록 그러니까 SRT가 이쪽으로 가도록 하는 거를 구상을 한 겁니다. 이게 또 획기적인 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연말까지 사전 타당성 용역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장항선과 SRT 라인을 최적 연결 방안, 어디를 저기 연결하면 좋을까, 구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를 이제 계속 보는 거예요. 대략 그 구간 길이가 한 7km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예상 사업비는 7천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제 여기 서해선 복선 전철이 올라가다가 경부고속선과 가까운 데서 이렇게 있는 거, 그것도 한 6천억대 들어요. 그 구간이 한 7km 정도 되거든요. 여기도 한 7km쯤 되는데 사업비가 한 7천억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된다면 우리는 바로 여기 앞에 있는 온양온천역에서 SRT를 타고 수소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서울의 이쪽 절반, 강남이나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 훨씬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죠. 온양온천역에서뿐만 아니라 이게 홍성까지 연결되니까 홍성에서 수서까지 한 1시간 정도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획기적인 교통망을 충남도에서 정말 이제 머리를 쥐어 짜내서 생각하고 있고, 이거 실현하기 위해서 국토부하고 아주 협력하면서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구상들이 이루어진다면 진짜 이 홍성 이쪽, 내포 신도시가 있는 이쪽이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수준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장항선과 SRT 라인을 연결할 때 그러면 어디쯤에서 연결될 거냐, 이거 궁금하잖아요. 어디쯤에서 연결될 거냐. 이 지도를 보면 여기에 천안아산역이 있습니다. 천안아산역이 있고 점선으로 이제 점선으로 쭉 표시된 요 라인이 고속철도 라인이죠. 고속철도 라인이 쭉 뻗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서로 가는 이제 검은색 실선처럼 되어 있는 요 부분이 장항선 철도 구간이에요. 장항선 철도. 네. 장항선 철도는 이쪽에서부터 천안역 거쳐서 쌍용역, 아산역, 탕정역, 배방역, 온양온천역 이렇게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SRT가 천안아산역에 들어가면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아마 천안아산역에 들어가기 훨씬 앞쪽에서부터 열차가 속도를 줄이면서 와서 이렇게 꺾어가야 되는데 거의 90도로 꺾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급하게 꺾을 수는 없으니까 상당히 완만하게 이렇게 꺾어서 와야 되고, 사업 구간이 이제 7km 정도 된다라고 도에서 이제 밝혔기 때문에 아마 이제 대략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빨간 점선으로 이제 제가 표시한 거는 제가 그냥 한 7km쯤 되게 한번 그려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완만한 곡선 형태로 이렇게 쭉 돌아서 이제 배방역 그 주변 그 근처쯤에서 이렇게 합류가 돼서 들어와서 그 정차역은 온양온천역, 구도심의 온양온천역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원도심이 지금 이 동부의 신도시 쪽에 비해서 발전이 늦고 한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고속철도가 서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SRT 장항선하고 SRT 라인 연결 사업이 만약에 추진된다면 그 역사가 꼭 온양온천역에 생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또 우리가 이제 고려할 사항이 더 많아져요. GTX-C 노선을 온양온천역까지도 끌어와서 중점으로 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SRT를 만약에 SRT가 들어온다는 거는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SRT가 서는 역이 됐을 때 이 장항선 선로의 용량은 괜찮을 것이고, 또 이제 GTX
그 수요, SRT, 가능하면 SRT 라인 편수가 더 많아지면 좋은데, 이 구도심에 있는 이쪽 인구나 이제 그런 숫자가, SRT의 그 이제 공급 능력, 그리고 GTX의 그 공급 능력, 이런 거 할 만큼 수요가 또 되는지, 이런 것도 다 따져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종합적인 그런 검토가 이제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토부에서 어떻게 이거를 결정하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것처럼 SRT 라인이 이렇게 들어와서 천안아산역에 평택 지제역 다음에 천안아산역으로 서는 게 아니라 곧바로 원양온천역에 딱 서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꼭 그렇게 되면 좋겠다 생각하고, 도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이 꼭 되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카드는 온양 온천역에 SRT가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GTX-C 들어올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면. 네. 그리고 GTX-C도 만약에 뭐 돈도 우리가 여유가 되고 해서 가져올 수 있다면 그것도 하고, 그런데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SRT가 최고고, 그 다음에 GTX-C가 그 다음이고, GTX-C가 들어오면 1호선 전철이 또 들어오는 횟수는 또 그건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예. 그것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GTX-C 노선이 42회가 운행될 때, 그러면 1호선 전철은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편수가 줄어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용자가 줄어들어서.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풍기역을 신설하는 거, 1호선 전철밖에 서지 않는 풍기역을 유지하는 게, 그게 신설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걸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SRT 최고의 옵션은 SRT인데, SRT가 아니더라도 GTX-C라도 만약에 온양 온천역에 들어온다면, 그러면 GTX나 SRT가 들어오는 그 교통이 조금 더 편리해지는 그 사업을 이 원도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서 원도심 지역의 대대적인 개발을, 그 교통 편이 확충되는 것과 함께 대대적인 개발을 추진해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이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장항선과 SRT 연결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이제 아마 많은 시민분들이 여태까지 잘 모르셨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또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쉽게 결정돼서 쉽게 추진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워낙 많은 예산이 들고 또 큰 공사가 필요한 이제 그런 이제 사업이거든요. 그러나 충남도의 의지가 굉장히 확고하고, 그리고 사실 이 SRT가 연결돼서 홍성 쪽으로 내려가고, 홍성까지 가서 이제 더 아래쪽으로 익산 쪽으로도 내려가고 하는 게 돼서, 그래야지 충청남도의 서부 지역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충청남 도로서는 이거 꼭 실행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충청남도의 서북부 지역, 특히 아산시에는 도로교통망의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철도 교통망도 아주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망도 그에 못지않게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큰 고속도로 2개가 동서 그리고 남북으로 교차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서부 내륙 고속도로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서부 내륙 고속도로의 그 이제 노선도가 되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아래쪽으로는 이제 익산 쪽으로부터 위로 올라와서 부여, 또 예산, 아산, 평택까지 이렇게 이제 연결되고 있습니다. 경기 평택에서부터 충남 부여까지 요 이제 1단계 사업 구간인데요. 1단계 사업 구간 94km, 이 구간이 4차선에서 6차선 규모고요. 총 사업비가 3조 4천억 원 정도 들어가는 그런
94km, 100km 정도에 이렇게 3조 4천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서해 내륙 고속도로, 서부 내륙 고속도로, 서해 내륙이 아니고 서부 내륙 고속도로입니다. 서부 내륙 고속도로가 이렇게 쭉 올라와서 우리 아산시의 서쪽 지역을 이렇게 관통해서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시에는 두 개의 IC가 생깁니다. 먼저 고속도로 개통하면서 영인 IC가 하나 먼저 생길 거고요. 또 하나는 신창, 국교천 남단에는 신창 IC가 개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신창 IC는 한 2, 3년 후에 개통이 될 예정으로 있고요. 영인 IC는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조만간 오픈할 겁니다. 이 영인 IC는 인주면과 그리고 영인면의 그 경계 지점에 이제 있습니다. 서부 내륙 고속도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뚫리면 고속도로가 지금 남북 고속도로가 아산에는 이제 없었거든요. 남북 고속도로는 없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고속도로가 하나 뚫리는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동서로 관통하는 천안 아산 당진 고속도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천안 아산 당진 고속도로는 이 지도상에서 보시면 이제 노선도가 이렇게 천안 쪽에서부터 여기 아산에 여기 인주 JCT라고 있죠. 인주 JCT라고 있는데 요 서아산 IC 이렇게 이제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구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제 구간이 있습니다. 천안에서부터 여기 염치까지 구간, 이 염치읍까지 구간은 23년도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양의 구도심과 배방 그 사이에 아산 현충사 IC 통해서 이 고속도로를 갈 수 있고요. 이 고속도로가 뚫림으로 해서 천안 아산 고속도로가 뚫려서 이제 아산 현충사 IC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쭉 가서 천안 그 경부고속도로하고 이제 교차로에서 경부고속도로 만나서 이렇게 위쪽이나 서울 쪽이나 대전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천안에 이쪽 천안 IC가 있는 경부고속도로 천안 IC가 있는 그 근처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당국대, 또 백석대, 상명대 같은 대학들이 모여 있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까지 가려면 이제 아산에서 거기 가려면 천안시를 통과해서 가야 됐기 때문에 보통 1시간 걸렸습니다. 길이 막히면 더 걸렸죠. 그런데 고속도로가 이렇게 뚫리고 나니까 여기 아산 현충사 IC로 딱 들어가서 고속도로를 딱 타고 경부고속도로로 갈아타고 올라가서 천안 IC로 나가서 거기 가면 3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 시간이 뭐 절반 이하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아산시로서는 이 천안 아산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다른 어디로 가는 것이 시간이 고속도로 타는 데까지 시간이 뭐 한 30분 정도는 단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염치에서부터 이제 인주까지 구간을 지금 건설 중인데 2027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인주에서부터 당진까지의 이 구간은 지금 현재 타당성을 재조사하는 중입니다. 네, 원래 처음에는 이제 계획이 다 있었다가 뭐 어떤 사정들이 있어서 타당성을 재조사하고 있고, 이 인주에서부터 이제 당진으로 가는 고속도로, 이 고속도로에 IC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인주면에 이 IC가 하나 생기게 되는데요. 삽교호 건너가기 바로 직전에 삽교호가 바라보이는 문방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문방리 지역에 인주 IC가 들어설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고, 타당성 재조사를 하는 중이지만
아마 이제 그 타당성 그 조사, 이 평가는 통과해서 고속도로가 건설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예상합니다. 이 고속도로도 우리 아산시 차원에서도 뭐 그렇지만 충남도 입장에서도 꼭 개통이 되어야 되는 이제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아마 타당성 이제 조사에서 이제 충분히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부 내륙 고속도로가 남북으로 가고, 그리고 천안 아산 당진 고속도로가 이렇게 동서로, 약간 경사지지만 이렇게 동서로 쭉 가기 때문에 이 천안 아산 당진 고속도로 그리고 서부 내륙 고속도로 이 두 개가 이렇게 교차하는 그런 고속도로망을 아산시가 갖게 되겠습니다. 이 충청남도 서북부 지역, 특히 이 아산시 서북부 지역의 교통망은 정말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서북부 지역의 교통망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종합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아산시의 서북부 지역의 도로 교통망을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런 작은 국지도, 지방도 같은 것들 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굵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도로가 이제 생긴 겁니다. 정말 뭐 이런 좋은 도로 없던 지역에 서부 내륙 고속도로가 이렇게 생겨서 여기 영인 IC가 여기 있고, 그리고 천안, 아산, 당진 고속도로가 이렇게 생겨서 이쪽에 삽교호 가까운 지역, 지금 현재 인주 산단 109가 있는 그 길 건너편 지역에 이쯤에 인주 IC가 생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지금 서인주 IC라고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요. 이 명칭은 뭐 서인주 IC 또는 인주 IC, IC가 여기 한 개 이제 들어서기 때문에 인주 IC로 아마 이제 불려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속도로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교차해서 고속도로가 이제 뚫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빨간 점선으로 표시해 놓은 이 부분이 대략 서해선 복선 전철의 그 경로를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대략 이렇게 이제 지나가고요. 그리고 인주역이 이 현대자동차가 있는 이 아래쪽에 여기에 인주역이 있습니다. 인주역이 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개 면에 여기가 요만큼이 인주면이거든요. 영인면하고 이렇게 경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주면 한 개의 면에 고속도로가 이렇게 두 개가 지나가고요. 그리고 전철도 지나가고, 전철역도 여기 있고, 거기 장차 중고속철도도 다니게 될 거고, 고속도로의 IC가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 주소지로는 영인 월선리에 IC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영인 IC라고 하는데, 거의 이제 인주와 영인 접경이기 때문에 거의 뭐 인주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동서로 뻗은 고속도로에 IC가 생기고, 이 한 개 면에 이렇게 가까이에 IC가 두 개나 이용할 수 있고, 역사도 있고, 엄청난 변화가 생긴 거죠. 뭐 이게 뭐라도 하나 있던 중에 이게 하나 더 생겼으면 뭐 이제 그 변화가 덜 클 텐데, 여기는 이런 하나도 없던데 철도가 뚫리고 고속도로가 두 개 뚫리고 IC가 두 개가 뚫리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변화가 여기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아산시 전체적으로 볼 때 아산의 이제 서부 지역, 또 이제 서북부 지역, 이쪽은 이제 산업단지들이 좀 들어서고 했지만은 그 좋은 주거지, 큰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 이제 그런 주거 지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렇게 도로 교통망이 확충되고 철도도 개통되고 하고, 또 이 인주역 근처에 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이제 철도 라인 이쪽 그 오른쪽 편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 골프장 같이 보이는 여기까지 해서 요 부분에 이제 경제자유구역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남 경제자유구역이 여기 130만 평 정도 이렇게 들어서거든요. 이렇게 들어서고 그 다음에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의 또 중요한 사업으로 중요한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K스페이스가 요 현대자동차와 요 사이쯤에 요쯤에 이제 K스페이스를 조성하겠다 이런 구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외에도 이 영인과 이 일대 곳곳에 산업단지가 지금 들어설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쪽 서북부 지역이 장차 한 10여 년 뒤에는 지금하고는 완전히 딴 모습으로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도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철도와 도로 교통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아산시 서북부 지역 교통망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서요. 충청남도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로 이제 아산항 개발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충청남도와 이제 별개로 아산시는 정말 아산이라는 도시의 장기적인 성장 기반으로 아산항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산항 개발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항 개발이라는 것은 정말 원대하고 정말 큰 어떤 구상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실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지만 수십 년 뒤를 바라보고서는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거든요. 세상의 일들 중에는 이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당장 돈이 되진 않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30년 뒤에 뭔가를 얻을 수 없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아산항 개발은 이제 그런 성격의 일인데, 이 아산시와 그리고 이제 충청남도에서는 이 아산항을 개발하는 것이 아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충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아산시가 접해 있는 그 아산항을 개발하고자 하는 이제 그 지역이 어딘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이렇게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게 바다입니다. 바다. 아산만이라고 부르는 쪽이에요. 네. 이 오른쪽 제일 아래쪽 여기에 아산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이 부분이 걸메리 갯벌, 그리고 이 위쪽에 보라색으로 있고 또 이제 노란색으로 있는 이 부분이 뭐냐 하면 평택항입니다. 평택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있는 이쪽 편, 이쪽은 이제 당진인데요. 당진항이 이 바닷가 쪽에 이렇게 쭉 이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진항이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고, 한편으로는 바다 건너편에는 이제 평택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를 다 합쳐서 평택 당진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제 당진항은 이렇게 해안선 따라서 길게 쭉 이렇게 뻗어 있고요. 평택항은 여기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항의 이쪽에 바깥쪽 부분에는 그 해군 함대가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뻗어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요 평택 당진항은 현재 있는 요 모습이 거의 더 이상 이렇게 확장될 수 없는 최대로 이제 건설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산시에서 또 충남도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뭐냐면, 당진과 평택에는 지금 그 부두를 추가로 설치해서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그런데 아산 쪽 여기 갯벌 구간, 여기에는 이렇게 긴 구간
이 바닷가, 해변이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여기에 부두를 만들어서 배를 접안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항구로 또 하면 되겠다. 이쪽으로 확장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네. 자, 위성사진 지도로 이렇게 이제 보면, 이렇게 이제 이 위쪽에 아산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양쪽에 이제 방조제가 있어서 이쪽에는 아산호가 있고 이 아래쪽에는 삽교호가 있습니다. 이 두 군데는 이제 담수가 되겠죠. 밀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바닷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그 퇴적물이 많이 쌓여서 이 갯벌입니다. 수심이 낮아요. 수심이 낮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배가 큰 배가 이렇게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이 평택 당진항 계획평면도에 보면 이 바다 중에 이렇게 약간 짙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배가 다닐 수 있는 수심이 조금 깊은 곳입니다. 퇴적물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준설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계속 준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쪽 서해대교가 지나가는 이쪽에 행담도 있는 쪽, 이쪽 편은 수심이 얕아서 여기는 작은 고깃배 같은 것만 다니고, 그리고 서해대교의 교각 사이도 좁기 때문에 큰 배가 못 다녀요. 그냥 뭐 100톤, 200톤짜리만 다닐 수 있습니다. 5만 톤짜리 큰 배는 이쪽 평택 쪽으로 가는 여기는 서해대교의 교각이 큰 교각이 두 개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사이로만 큰 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산항을 이쪽에 개발하면, 걸메리 갯벌 쪽에 여기 개발하면, 그러면 고깃배는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막 몇만 톤짜리, 10,000톤, 20,000톤 이런 큰 배는 어떻게 들어오냐? 큰 배 못 들어오니까 여기는 개발을 못하니까 하지 말고 갯벌로 그냥 보존하자.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이제 아산시와 충남도에서 낸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 이 큰 배가 들어오는 평택 쪽에 수로가 있습니다. 이 평택 쪽에 수로가 있는데 여기 빨간색으로 여기 이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에 수로를 내서 여기를 파서 평택항으로 쭉 들어온 배, 이 수로를 이용해서 들어와서 이쪽으로 해서 이제 걸메리 쪽으로 접근하는 거. 이렇게 이제 수로를 만들면 준설 비용이 아주 적게 들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타당하다. 이런 이제 방법을 이제 찾아내서 이 방법이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런 평가도 받고 이걸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어렵다. 어떻게 이 이제 좁은 교각 사이를 어떻게 다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아산항을 개발해야 되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충남도와 아산시가 공유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로 지금 2040년쯤 되면 평택 당진항의 물동량이 포화가 될 것이다. 지금 현재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렇지 않은데 2040년쯤 되면 감당이 안 될 거다. 왜냐하면 이 아산만 주변에 회사, 공장들이 엄청 많습니다. 산업단지도 엄청나게 많고 기업이 많죠. 그러니 그리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금 계획 조성 중인 산업단지도 정말 넓은 면적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도 지금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아산에만도 경제자유구역이 130만 평짜리 하나, 그리고 둔포에 70만 평짜리 하나가 더 생깁니다. 이게 얼마나 큰 그 산업단지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배후 지역에 이렇게 산업단지가 많고 기업이 많다 보니 물동량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하고, 그게 2040년쯤에는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항을 개발하자고 하는 거는 당장 5년 뒤에 뭐가 문제되기 때문에 만들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24년이니까 2040년이면 한 15년쯤 더 후잖아요. 최소한 15년, 20년 이후에 그렇게 될 걸 대비해서 아산항 개발이라는 거를 국가항만기본계획에 넣어 놓자라는 거예요. 지금 뭐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그 계획상에 넣어 놓자는 거죠. 그런 정도의 전략적인 생각은 해야 되는 거죠. 그거 못하면 장기적인 이런 이제 플랜 세울 수가 없고
이제 이 도의 장기적인 발전을 생각해 볼 수 없는 거죠. 이 베이밸리 메가시티의 핵심 거점이 됩니다. 아산항이 생기면 중장기적으로 대중국 무역이나 충청권 물량 확장에 대비해서 이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당성 분석을 또 이제 사전적으로 이렇게 또 해봤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봤더니 산업을 이제 한 번에 이거 다 할 수는 없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눠서 그 타당성 분석을 해봤는데, 그렇게 1, 2, 3단계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할 때 각 단계별 그 타당성도 베네핏 코스트 레이시오, BC 레이시오도 1을 다 넘고, 그 전체적으로 통합 BC 레이시오도 1.45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산항을 개발하자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그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이제 그런 뭐 시민단체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저거예요. 갯벌 환경 보호하자. 환경 보호. 갯벌을 보존해야 된다. 그게 이제 큰 이유예요. 근데 그 이제 도나 시에서 이런 일을 추진할 때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막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환경을 고려하죠. 그런데 지금 아산 쪽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갯벌 두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평택항이 계속해서 거기서 뭔가를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물이 깨끗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갯벌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갯벌 상태가 어떠냐면, 이 아산만의 수질이, 평택항의 수질이 그 5등급까지인가로 이제 측정하는 게, 평가하는 게 있는데, 평택항은 2등급, 3등급 나오는데 아산만은 수질이 5등급 최저예요. 그리고 갯벌의 건강도를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이제 그런 것도 용역을 맡겨서 하는데, 갯벌 건강도 지수가 제일 나쁜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갯벌이, 그러니까 건강한 갯벌이 아니고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갯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냥 지금 갯벌 상태로 두고 보존하자라고 하는 거는 너무 순진한 생각이고, 이 갯벌로서의 기능을 잘 못하는 그런 갯벌인 거예요. 저쪽 서해안 쪽에 좀 더 살아있는 갯벌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도 갯벌을 건강하게 지킬 수도 없고, 옆에 평택항이 뭐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항만 시설로 하면서 친수 공간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 갯벌을 깨끗하게 하는 거, 그렇게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다. 이렇게 또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도 이 갯벌을 그냥 두는 것이 그렇게 이제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해서 아산항을 개발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자.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아산항을 개발하는 이제 그 계획, 항만을 만드는 거는 엄청나게 큰 이제 토목 공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 뭐 1, 2년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공사하는 것만으로도. 그러나 그 전에 단계별로 준설토, 그 평택항에서 나오는 준설토를 어디다가 갖다가 쌓아야 되는데, 그 투기장으로도 쓰면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하고, 또 항만 친수 시설들, 매립지에다가 항만을 조성하기 위해서 거기 그 매립하고 나서 그 땅을 금방 뭐 쓸 수도 없습니다. 매립하고서 땅이 다져져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항만 시설을 최종적으로는 2046년 이후에 조성하는데, 2만 톤급 배가 동시에 7척이 접안할 수 있는 7개의 그 선석, 부두를 만드는 거, 그 정도를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단계별 계획을 해서 이제 BC 분석을 했을 때 모두 1을 초과하고 전체적으로도 1.45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되고요. 그리고 이런 결과들을 가지고서 지금 충남도와 아산시가 애쓰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2025년에 제4차 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내년에 만드는데, 거기에 아산항 개발이라는 말이 거기에 들어가서 장차, 지금 당장 아니지만 2030년, 40년, 50년도 그때에는 아산항을 이런 식으로 준비해서 개발하자라는 그 보관이 제4차 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걸메리 갯벌에
아산항의 개발 사업 추진하면서 지금 조감도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넣은 게 있습니다. 이 조감도는 사실 뭐 좀 아주 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그 걸메리 갯벌 그쪽에 2만 톤급 7척이 접안할 수 있는 선석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주변에 다른 이제 부대 시설들, 상업 시설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했을 때 이 이제 걸메리 그 해안가가 어떻게 변하면 좋을까, 일종의 이제 상상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서면 이 아산만이 마치 이제 부산의 해운대처럼 이런 고층 빌딩들도 있고 한 그런 이제 해안에 인접한 근사한 도시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아산만의 이 걸메리 갯벌 쪽이 이런 식으로 개발이 돼서 아주 근사하고 멋진 도시가 여기 생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태로 갯벌하고 뒤에 논밭 그냥 둔 채로 그렇게 인주가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가기보다는, 네, 두 개의 고속도로와 철도와 항구 이렇게 연결되고, 그리고 거기 해안가에 근사한 건물들이 들어서서 근사한 신도시가 이제 생겨서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아산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고, 특히 아산 서북부 지역을 위해서는 정말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이제 충청남도와 아산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비전을 같이 가지고 아산항 개발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할 때 설명할 때도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렸었지만요. 베이밸리 메가시티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지역이 이렇게 되는데, 이 모습이 미국의 그 샌프란시스코만, 그리고 산호세 실리콘밸리가 있는 이 지역, 이 지역이 이렇게 이제 많이 있잖아요. 바다가 쭉 있고 그 바다의 끝쪽에 이렇게 산호세가 있습니다. 이 바다 아산만이 쭉 있고 그 아산만 끝쪽에 우리 아산시가 있습니다. 아산만권에 여러 도시들이 있지만 아산시가 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이 만에 이 실리콘밸리에서 이 산호세가 차지하는 그 역할, 하고 있는 역할 같은 거, 그런 역할을 우리 아산시가 할 수 있는 그런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완성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 아산항 개발에 대해서 아마 이제 많은 질문이 있으실 겁니다. 네, 그 중에 어떤 거는 과연 거기 배가 들어올 수 있냐, 이런 질문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또 이제 관련된 부서, 이제 관련된 분들이 철저히 따져보니까 배가 큰 배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수로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 이제 환경론자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갯벌, 환경적으로 우수한 갯벌을 어떻게 보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미 갯벌 상태가 최하 등급이어서 이걸 그대로 방치하기도 그렇고, 이건 적절히 개발하면서 친수 공간으로 만드는 게 그게 우리한테 더 이롭고 자연 생태계를 그렇게 또 훼손하는 것도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조 단위의 돈을 지금 들여서 이걸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거 하자는 게 아니고 그 실제 조 단위 돈을 투입해서 공사하는 거는 뭐 20년, 30년 뒤에나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국가항만기본계획상에 그 전략 방향을 넣어놓지 않으면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국가항만기본계획상에 아산항 개발이라는 거를 반영해서 넣도록 하는 거, 그 일을 이제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제가 도로교통 관련된 분야에서는 이제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고속도로 관련된 이슈인데요. 아산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 어떤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 옆에 있는 천안시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천안에는 아주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아산에는 그게 많은 폐를 끼치기 때문에 아산은 반대하는데, 천안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되기 때문에 천안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주 천안 고속도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공주 천안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공주 천안에서 천안의 성안까지를 연결하는 이제 그런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약 1조 3,400억 정도 예상하고 시작이 됐고요. 2019년도에 최초 제안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KDI의 적격성 그 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4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심의가 있었는데 아산시에서는 이 고속도로가 아산시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폐만 끼치기 때문에 아산시에서는 부동의, 비추천을 했습니다. 이대로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아산시는 이 고속도로는 그대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얘기하는 대안 노선을 추진하든지 해야지 이 노선으로 그대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반대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지만 천안시 쪽에서는 그리고 충청남도 도에서는 이미 시작된 거고 이미 진행되어 왔었는데 왜 이거 자꾸 반대하냐. 네. 이제 이 고속도로를 적극적으로 반대한 거는 이제 민선 8기 박경기 시장님이 이 사안을 보고 이렇게 하면 아산시에 큰 손해가 있다 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시작해서 그 후로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고 그 전에는 아마 이제 이 고속도로 안에 어떤 문제를 잘 몰랐을 수도 있는데 그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지역의 국회의원 분들이나 그 지역의 여러 분들이 이제 그 이후로는 아산시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공주 천안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이대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힘을 보태서 다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24년도 1월에 그 1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가 개최가 되었었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하는 쪽에서는 계속해서 그냥 추진하고자 하는 거죠. 이 빨간색 노선이 이렇게 이게 천안 공주 간 민자 고속도로인데 이 라인대로 그냥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 이후에 아산시는 반대 의견을 최종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추진하는 쪽에서는 그 아산시가 완강하게 이제 반대하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도 너무 세게 밀어붙이지는 못하고 이렇게 조금 이제 소강 상태에 있는데 시행사 쪽에서는 이걸 어떻게든 그냥 이제 밀고 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산 쪽에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고속도로는 그 이제 지도가 약간 흐려서 조금 이제 또렷하게 보이진 않는데 빨간 라인이 이렇게 이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고속도로 라인인데 거기 가까이에 동쪽 편으로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경부고속도로의 서쪽 편에 지금 천안의 주요 시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부고속도로로부터 천안의 주요 시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보시면 천안시청이 경부고속도로에서 상당히 이제 서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기 경계가 아산이거든요. 아산. 천안 아산 경계여서 천안시청이 아산 경계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안 아산역이 있는데 천안 아산역의 옆쪽에 이제 천안 불당동이라고 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잔뜩 들어서면서 최근에 새로 이렇게 들어선 제일 번화하고 그런 지역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이 경부고속도로에서 경부고속도로 천안 IC로 나와서 이쪽 불당동 쪽으로 오려면 이 시가지를 다 통과해서 와야 되니까 이 교통체증이 엄청 유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안시 쪽에서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일종의 우회도로죠. 경부고속도로를 조금 분산시킬 수 있는 우회도로를 이 불당동 도심지 그 주택이 밀집한 이 지역 가까이로 도로를 이렇게 끌어오면 이쪽으로 오면 경부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지나오느라고 막 정체가 되고 하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 일종의 우회도로 개념으로 이걸 이렇게 고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어디가 많을 거냐? 당연히 천안 사람이 더 많겠죠.
천안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 도로를 이용해서 오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 라인을 이제 고속도로 요 라인을 어디다 넣었냐면 천안과 아산 경계가 이렇게 있으면 천안시 쪽에 이렇게 고속도로 라인을 넣은 게 아니라 살짝 넘어서 아산시 쪽에 고속도로 라인을 끄은 거예요. 네. 그런 이제 황당한 일을 이제 벌인 겁니다. 게다가 이제 그 더 황당한 거는 여기 보시면 이 지도에 보시면 이렇게 점선으로 가늘게 되어 있는 게 이제 고속철도 라인입니다. 고속철도 라인이고 이 오른쪽 위쪽에 보면 이제 천안이 도심지로 이렇게 개발해서 여기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네. 천안시청이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 대략 보면 딱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략 KTX 라인 요 주변으로 해서 요 왼쪽 편은 아산 땅입니다. 그리고 요 오른쪽은 천안 땅이에요. 그리고 여기 천안 아산 여기인데 천안 아산 여기 앞에 여기 이제 아산 신도시가 이렇게 생기고 지금은 이렇게 비어 있지만 여기 센트럴 시티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아산 쪽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여기 하고 있고 여기에 이만큼은 또 이제 100만 평 넘는 그 탕정 이 신도시 개발을 여기 하고 있고 천안 아산 역사 앞쪽에 여기 신도시 요 도시 지역 여기에는 한 50층 가까이 되는 오피스텔 건물들이 한 10개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그런 지구예요. 그런데 여기를 KTX 라인의 요 왼쪽 편 서쪽 아산 땅으로 고속도로를 이렇게 지나가게 하려고 선을 그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건물도 있고 이러니까 요 위쪽에 요쪽 은봉의 요쪽에서부터 여기까지 지하로 들어가서 이 신도시 밑에 지하로 한 30-40m 지하로 쭉 지나가서 이 밑에 쪽에서 지상으로 나와서 여기 IC 하나 만들고 요 북쪽에 IC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너무 이제 우리로서는 너무 황당한 계획인 거죠. 남의 땅에 와서 남의 땅의 도심지 지하로 고속도로를 뚫어서 그렇게 하겠다. 지하 40m. 그 50층짜리 건물 빌딩은 밑에 지하로 한 20층, 20m, 30m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 628 이제 지방도라고 해서 이쪽 아산의 요 북쪽에서 천안 불당동으로 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이 아래쪽에 21번 국도라고 해서 요 남부 지역 배방에서 천안으로 가는 이제 요 도로가 있어요. 여기에 이쪽 IC로 나와서 이쪽으로 이 도로와 지방도, 국도와 지방도로 차가 들어오도록 하겠다. 이렇게 계획 짠 거예요. 엄청난 교통 정체를 이제 유발하게 되는 거죠. 이거 때문에 아니 그리고 우리 고속도로가 있는데 고속도로 이제 이 동서고속도로랑 교차로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그냥 지나가고 여기 천안으로 나오는 여기 IC 2개 빼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보고 이제 우리가 이건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천안 교통난 해결하기 위한 우회도로 성격의 기획이에요. 왜 아산 땅 지하에다 하냐? 아니 그렇게 할 거면 그 조금만 옆으로 옮겨가면 그 천안 땅 불당대로 지하로 가면 되는데 왜 아산 땅에 하냐? 네. 그리고 이제 신도시 지하에 터널로 이렇게 통과하는데 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 뭐냐면 대치동 음마아파트에서 내건 현수막이에요. GTX C 노선이 음마아파트 지하로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음마아파트 주민들이 이런 거 현수막 걸고 반대합니다. GTX C 노선 음마통과 결사 반대. 대치동 음마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뭐 모자라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밑으로 아파트 지하로 이렇게 그 터널이 지나갈 때 그게 이제 건설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물론 뭐 사고가 쉽게 나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그러나 항상 이런 거는 이제 만약의 사태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특히나 이제 생각해 보세요. 신도시 지하의 터널로 긴 구간을 통과하는 몇 킬로를 통과하는데 요즘 같으면 전기차 화재가 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만약에 터널에서 뭔가 정체되거나 해서 차들이 못 움직이는 상태에서 전기차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거 어떻게 감당을 하죠?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그 음봉, 배방 이쪽에 우리가 이제 도시개발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여기 IC를 떡 만들겠다고 하니까 여기 도시개발을 못 하게 돼요. 여기 생기면. 그러니 남의 도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도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IC 만들어서 뭘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도로는 이쪽 옆에 경부고속도로에 지나치게 가깝습니다. 고속도로를 하나 더 만들려면 좌우에 있는 고속도로의 중간쯤에 만들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아산에서 주장하는 거는 고속도로를 이렇게 경부고속도로에 바짝 붙이지 말고, 그리고 이렇게 대도시, 신도시의 지하로 가지 말고 약간 우회해서 아산의 원도심하고 신도시 사이 그 중간 지역으로 지나가게 하고, 그리고 지하로 가지 말고 지상으로 가도록, 이렇게 이제 우리가 대안 노선을 이제 제시도 하고 해서 원래 이제 기본 제한된 노선은 우리가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공주 천안 고속도로는 이대로는 추진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아산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우회 노선으로 그렇게 가도록 해서 기존의 원 노선보다는 아산의 원도심에 좀 더 근접하도록 우회해서 지나가도록, 그리고 지상으로 지나가도록, 그리고 지상으로 지나가면서 현재 아산 천안 그 동서고속도로, 그 동서고속도로와 교차로를 만들어서 그 고속도로를 동서고속도로, 아산 천안 고속도로를 타고서 교차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돼야지 아산시로서 아산시에 도움이 되는 고속도로가 되지. 지금 현재 이 고속도로 이제 계획은 아산시에는 도움되는 게 거의 없고 피해만 끼칠 것이 너무나 명료하기 때문에 이대로 우리는 이제 추진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남 미래전략연구원의 개원 기념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미래전략 포럼 제2차 포럼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번 제3차 포럼에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